지금도 매스컴의 보도 자료에서는 몇 년 후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타나 항암제가 개발되어서 암 환우나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오늘까지도 암은 정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스티브 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암 환우나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혼돈과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의 심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과 지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했듯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암 선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밟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즉 병원을 통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을 할 것인지, 한방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처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것도, 또 결정을 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또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저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암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고, 또 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암의 원인과 암이 인체에 들어오는 길을 정확하게 안다면 암을 다스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암 없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암도 쉽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산성인 암을 알칼리성으로 중화 또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암 없는 프로그램에서 공급하는 이 천연물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녹아내리게 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상태와 또 암의 경중,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이냐 2냐 아니면 스테이지 4, 예를 들어서 뭐 4기나 말기냐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인체 내의 암덩어리가 녹아서 코와 입과 또 대소변을 통해서 검붉은 핏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73세 할머니의 그 담도암인데요. 처음에는 그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PTBD라는, 그러니까 경피경관 담도 배액술이라고 하지요, 병원에서는. 이거를 하고 이제 망설이던 끝에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오셨는데 3개월을 아주 열심히 오셔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 세포의 활동이 중지가 되었고 암의 그 크기, 암의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내가 오진을 했나?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셨다는 그 가족들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를 더 치료하면은 거의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년 정도는 음식을 철저하게 음식요법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겸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암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남자분이신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다 해서 이분은 이제 사실 유서를 써놓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또 친구의 소개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뭐 통증이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할 정도고, 물론 식사도 못한 상태였죠.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었는데, 뭐 오시면서 이제 식사도 시작하시고, 현재 6개월째인데 지금은 뭐 자기가 암 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암 환자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2시간을 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검붉은 그 핏덩어리가 많이 이제 암덩어리가 녹아서 막 그 소변을 통해서 또 가래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은 거의 뭐 이제 식이요법만 잘 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 분은 전립선 사기, 그러니까 또 전립선 암에서 또 다른데 전이가 된 거죠, 사기는. 근데 이분은 뭐 한 3개월 안에 완치가 되어서 이제 또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암 말기죠, 폐까지 전이 돼서, 그래서 세브란스에서는 이제 뭐 생명 연장 정도로 항암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모두 끊고 또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분이 2달 치료 만에 이제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치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부모님과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또 장모님 등 저희 친인척들, 가족과 친인척들을 암으로 많이 잃었어요. 대부분이 그때는 제가 이 대체요법이 뭔지도 몰랐고 암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병원을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방사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잘 됐다 해서 퇴원하시고 이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또 생활을 하시는데 재발되어 버리거나 아니 전이 되어서 또 다시 입원하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처음에 암 발견되고 가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했는데 뭐 2년 후에 바로 또 재발이 되어서 이제 전이까지 되어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은 사실 그 팔로우업이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퇴원을 하고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그런 상황들을 쭉 보아오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왜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고, 병원 가면은 또 너무 최첨단의 뭐 장비,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능한, 공부도 많이 한 의사들, 간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암이 치료되지 못할까? 분명히 암은 다스릴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암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그 무기력함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왜 암은 치료되지 못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직접 이제 암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는 그 세계 유수 대학의 암 전문의와 과학자들이 써놓은 그 논문과 또
기고한 것들 있잖아요. 연구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문서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현대의학은 암에 대한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암을 이렇게 정의해요. 세포의 유전자 변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완전하게 성숙한 게 아니고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를 암이라 칭합니다 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유전자를 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그런 그 장기의 이름, 뭐 위나 뭐 유방이나 폐나 전립선이나 그런 장기의 이름을 따서 암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죠. 이렇게 암의 정의가 잘못된 상태에서 특정 암이라 지칭하고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암의 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암의 정의로는 암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90%가 전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국부적인 암인데 위나 유방에서 많이 보이는 걸로 나와요. 암을 병원에서는 암을 세포로 잡아내서 조직 검사하고 MRI 또 PET-CT 찍고 뭐 수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을 하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도리어 암을 더 키우고 썩나게 해요.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사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한 병원에서의 암 치료율은 사실 7%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제가 암이 전신성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암의 정의가 병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주장하는 암의 정의는 암은 호르몬의 탈수로 인한 호르몬의 이상으로 암이 인체에 들어오고 또 암 구조의 탈수로 인해서 인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암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암을 의외로 쉽게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암의 원인은 암은 호르몬 탈수로 생긴 호르몬의 이상인데, 다시 말하면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치 못하여서 발생되는 그 활성산소가 있어요. 그 활성산소는 O라고 하는데 그 활성산소는 갑상선에서 1개가 떨어져 나가고 빌리루빈에서 2개가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골수의 철, Fe죠, 철이. 철과 결합하여서 FeO가 되고, 그러니까 Fe가 철이고 O가 활성산소죠. 그러니까 FeO가 되고 이 물질은 다시 골수 속에 있는 정상적인 피, 정상적인 피의 화학 구조는 Fe2O3거든요. 그래서 그 골수 속에 있는 정상 피와 작용해서 Fe3O4라는 그 자성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피는 Fe2O3고 FeO가 붙어버린 피, 그러니까 Fe2O3에서 FeO가 붙으면 Fe3O4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암 환자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 화학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Fe2O3에서 Fe3O4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성 물질이 되는데 이 물질은 그 회백색의 낚싯줄 같은 악효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암은 호르몬의 탈수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했는데 이 호르몬의 탈수의 원인은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가 음식이죠. 세 번째가 감마파인데요. 이 감마파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수맥입니다. 수맥.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호르몬의 탈수가 시작돼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피의 변형이 와요. 그래서 피의 변형이 생기게 되어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또 그것이 오는 원인과 또 길을 알면, 그리고 암 환우의 체질을 정확하게 안다면 암을 다스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암도 쉽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암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카리성으로 중화 상쇄시킬 수 있으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치료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수원 스승님의 동위파동론, 상생상극, 순역파동의 상쇄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암의 원인을 알면 암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결코 무서워할 존재가 못 되며 항상 옆에 있는 친구 정도로 여기고 암 없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면 될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6개월 안에 암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수백 건의 임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을 알카리성으로 중화 상쇄시키는 천연물을 인체에 적용하면은 실제로 초기나 중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암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사기나 말기일지라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 환자는 어렵지 않게 암이 다스려지는 것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고 있고요. 단 병원의 수술, 방사선, 항암을 하지 않는 환우의 그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음을 우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가급적 이 프로그램을 하실 분들은 병원의 치료를 피하시거나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암은 90%가 전신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 기억하시죠? 자, 암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퍼져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암은 왼쪽 발바닥, 용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왼쪽 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은 왼쪽 전립선이 있죠. 여자는 난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방, 폐를 통해서 갑상선을 지나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오는 길을 보면 암의 90%가 전신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립선, 난소, 위, 유방, 폐, 갑상선, 머리, 뇌까지 암이 동시에 이미 전신 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장기의 이름을 따서 무슨 암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 국소적인 부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의 그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항상 뒷북만 치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이미 전신에 매복이 돼 있는데 그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그 종양을 발견하고 그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의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통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신성인데 병원에서는 암이 전이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이 성사가 되지를 않아요. 저희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암은 한번 시작되면은 전신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은 암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면 아까 그 전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립선 부분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전립선과 위, 폐, 갑상선, 오른쪽 뇌에 이미 암은 퍼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 전제해서도 안 돼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의 정의와 암이 들어오는 경로를 볼 때 암은 전신성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한다고 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암을 수술하고 항암을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보통 7% 정도 치료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재발 전이가 없이 간단하게 낫느냐, 그거는 사람의 체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체질, 그 다음에 나의 부모의 체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수술하고도 뭐 재발 전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 그분의 부모님들의 체질을 딱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암이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이 전신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을 이제 이 대체요법을 시행해 오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이론을 또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서 또 배우고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산성이라고 하죠, 되게. 그래서 그 산성을 중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면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서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방법을 채용하고 있고 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그럴싸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론은 정확하게 맞지만 그거를 실제 암 환자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방법이 도리어 암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아무리 좋은 약제를 복용해도 면역을 높여서 산성이 몸을 알칼리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론처럼 몸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또 도리어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복용하는 그 약제들이 있잖아요. 보통 건강보조식품들인데 이러한 약제들이 암의 성장을 같이 도와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건강해진 만큼 암 종양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성장을 도와서 암 환우의 상태를 단기적으로는 암 환자가 되게 건강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암 종양까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상태가 악화되게 돼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그 제약 복용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암 환우는 일단은 암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소화 기능이나 그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우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나 뭐 소화 잘 되고 대변 잘 보는데 뭐 피곤함도 별로 없는데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기에서는 이미 그 기능이 많이 바닥 수준에 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복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식사도 무조건 뭐 현미밥이다 뭐 야채다 해서 그런 것만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사는 뭐냐, 소화가 잘 되는 걸 우선 위주로 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단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가 또 뭐냐면은 동물성을 절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히 병원에서도 그러죠. 뭐 항암 방사선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 뭐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동물성 단백질이 암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생선, 해산물, 심지어 조개, 멸치, 계란, 마요네즈나 뭐 젓갈류 같은 거, 젓갈류가 들어간 김치까지도.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는요 대부분이 농약이 많이 들어서 암 환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추를 드시려고 하면은 농약을 전혀 안 친 직접 재배한 거는 드셔도 되지만은 시중에서 사는 고추는 대부분 문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사보니까 순창 태양표 고추장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 회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제품이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가장 암 환자들이 먹기에 그나마 안정권에 드는 제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중에서 구입하셔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밑반찬을 먹느냐, 그 다음에 뭐 물도 중요하고 소금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식사 습관, 운동 습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부 관계인데요. 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부부 관계가 하고 싶은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부부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바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이제 부부 관계는 철저히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암 없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처요법들이 있고 또 수많은 암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뭐 밤을 새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말 써지고 막 그러한 것들을 소개해가지고 딱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은 완전히 믿고 이걸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의 불안감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화려한 경력,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학력, 막 그 좋은 대학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뭐 닥터다, 뭐 박사다, 뭐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사구시죠. 어떤 방법이 나를 고칠 수 있나, 우리 가족을 고칠 수 있나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도 뭐 내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꼭 좋은 거가 아니다. 너무 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싼 것들은 제약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암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약의 종류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라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부모와 나의 아내와 또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없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암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먹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되게 또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묶인 것, 인간 관계에서 묶인 것, 또 하나님과에서 묶인 것, 그러한 것들을 풀어야 된다. 그걸 풀므로써 이게 치료가 급격히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그 악한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암의 악질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 없는 프로그램은 간단한데요. 제약 부분과 식이요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제약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뭐 심호흡, 발치기 그런 거, 빨리 걷기. 그 다음에 3번째는 식이요법인데, 식이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동물성 음식은 금한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철저하게 금한다. GMO도 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스럽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어떤 것을 드시고 또 어떤 것을 드시면 안 되는지를 일일이 다 코치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것만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치병, 난치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부분이 그 암 물질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헌팅턴 병이나 다운 증후군, 크론스병, 레이노이드 증후군, 건선, 백반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병증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기꺼이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